박앤 세일이 30%에서 15% 정도로 이제 줄어든 시기입니다. 올해와 내년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과연 지금이 기회로 보는 게 맞는가? 매수 타이밍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걸 한번 좀 고민을 마지막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부동산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요 매수하기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는 건 싸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싸 보이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가격이 지금처럼 하락한 시기에는요 우리가 싸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금 이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싸다고 느끼는 시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볼 때 5년 10년을 뒤돌아볼 때 가격이 싸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었고 그 당시에는 과거의 가격들이 비쌌지만은 현재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싸다고 느끼거든요. 우리는 이 싸게 보이는 시기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싸게 보이는 시기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때는 가격이 하락한 시기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이때가 사실은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시기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좋은 시기는 언제 오느냐?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 똑같은 말이죠. 좋은 매수 시기는요, 사실은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가장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냐? 가장 좋지 않은 시기는 이미 이제 넘어가고요. 지금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금 속된 말로 박앤세일이 30%에서 15% 정도로 이제 줄어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아직까지 가격들이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하고 여러 가지의 신축들이 가격들이 약진하는 걸 보면요, 지금 가격들 구축 아파트라든지 아직 거래량이 많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싼 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매수가 될까? 저는 그 시기라는 건요, 전체 시장이 지금처럼 많이 흔들렸죠.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우리나라 좀 많이 흔들렸죠. 이 흔들린 후에 완화책이 준비되는 시기. 지금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는 그 이후에 항상 가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가장 가까운 시기. 2018년도에도 9.13 대책이 좋은 기회였는데 사실은 공포 때문에 못했죠. 이때도 많이 가격들이 주춤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전 부총리가 대출 완화를 아주 많이 해줄 때였습니다. 이때가 시장이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시기였습니다. 집 사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기회가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플러스 물량이 수도권에 합쳐지면서 송파랑 반포의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좋지 않은 시기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회였고 그때도 완화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도 카드 대란이 왔잖아요. 그때도 요거를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시장은 안 좋았지만은 그때가 생각해 보면 좋은 시기였습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부도를 맞이했지만은 그때도 집을 사기에는 전체 시장은 안 좋았지만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요, 입주 물량 폭탄이 2년 내에 줄어드는 시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으로 뭐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고 미입주 파장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물량을 이기는 장사가 없거든요. 물량이 나올 때는 매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요, 꾸준하게 보유를 하면서 그 가치를 조금은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려고 한 사람은요,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물량이 나올 때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전세가 매매가가 많이 빠지거든요. 특히 실거주 입장에서는. 근데 대구가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죠. 안 좋은 시장하고 합쳐지면서.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거의 7만 8천 가구가 나와요. 입주 물량이요. 3년 안에 입주 물량이요. 어느 정도 수냐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대구에서 6년치의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기회를 잡는 물건들이 뭐냐면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물건들이 좀 있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할인 분양을 합니다. 할인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얘를 전세로 시행사 입장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2년 혹은 4년을 시장에서 그 전세를 시행사가 전세를 세입자를 맞춘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오를 때 비싸게 팝니다. 그 분양가보다는. 다만 시세보다는 싸게 팝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구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전세 전환을 고민하는 이제 그 시행사가 좀 많은데, 이게 시행사가 위탁자로 되어 있고 이제 신탁을 많이 했던 데가 신탁사가 수탁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 계약을 신탁사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은 1순위로 우선순위로 수익자가 돼야 되는데 전세금을 후순위가 이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뭐 HUG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 보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탁사랑 우선순위 수익자에 대한 협의들이 되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요런 부분들이 문제가 지금 되지만은 이게 만약에 해결이 조금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 이 말했던 전세가 맞춰지고 나중에 2, 4년 뒤에 나오는 물량들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튼 간에 대구 같은 경우는 물량들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거의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된다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들면요, 대구는 올해와 내년 정도에 좋은 기회의 매수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올해가 대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면서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연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실거주로 들어가기에는 더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데 실거주자들이 실제로 분양을 받아서 가기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좋은 입지의 물건이라면요,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뭐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투자로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도 실거주로는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 물량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입주 폭탄이 2년 이내에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면요, 이 시기에 맞춰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 그렇고 수원 같은 경우도 2년 이내에 좀 줄어들죠. 이런 시기를 조금 잘 감안을 해서 좋은 매수의 시기들을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은 매수의 시기 중에서 좋은 시기냐 안 좋은 시기냐를 따지면은 제가 말했던 이 두 개가 같이 성립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괜찮은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와 입지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좋은 입지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요, 일자리가 있는 지역, 특히 좋은 일자리, 강남, 그 다음에 뭐 여의도, 종로, 판교 이런 지역이나 혹은 이런 지역으로 일자리가 연결이 되는, 그리고 이 일자리 노선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게 가시화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 그래서 전세 수요도 풍부할 예정인 지역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좋은 입지에 해당되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은 웬만하면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찾는 데는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강남, 여의도 이런 데는 말할 바 없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권으로 가면요, 구리랑 남양주에 이제 연결되는 별내선이 있습니다. 이 별내선은 8호선이잖아요. 뭐 조금 연기가 됐지만은 한 2년 정도 이제 더 남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근데 별내선은요, 별내선이 연결이 되면은 남양주에 있는 다산 신도시의 사람들과 구리 사람들이 종로와 강남의 접근성들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다 보면은 2호선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럼 강남 가기 편해집니다. 가다 보면 또 5호선하고 연결되거든요. 5호선은 종로로 가기 편해집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 때문에 되게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9호선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결되는 노선들이 비록 8호선이라는 별로 그냥 송파 쪽으로만, 잠실 쪽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음새로 되어 있는 교차되고 있는 노선들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다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이 불편인데 이게 해소되면서 시간도 크게 절약을 시켜주거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저는 진보하는,
그리고 일자리가 가시화되는, 왜냐하면 별내에서는 이제 한 2년 뒤면은 준공이 된 사람들이 이용할 지역이니까 그런 거는 저는 진보하는 지역 중에서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공사 중인 신안산선도 여의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신안산선은 연결되는 것 중에서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입지는 되게 안 좋아 보이면 진보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의도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좋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입지라는 게 꼭 비싼 입지가 아니라 진보하는 입지. 그 진보의 핵심에는 일자리랑 연결하는 부분들이 핵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인천을 예를 들면요. 구송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월판선이 연결되는데 뭐 개통 목표가 원래는 2026년이었는데 2028년이라고 이제 연기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2030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삽을 뜨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금의 지연은 있지만은. 근데 이 월판선은요. 판교로 연결이 됩니다. 경강선이죠. 근데 판교까지 구송도에서 판교까지 원래 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게 30분 만에 갑니다. 구송도에서 시흥시청역, 광명, 인덕원, 그다음 판교 30분 만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자리랑 연결되는 지역들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경강선 같은 경우는요. 인덕원에 내리면은 지금 과천지식 정보타운 한번 임장을 가보시면요. 거기에 지정타의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냥 느낌은 판교보다는 작지만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어떤 느낌과 이미지들이 확 풍깁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요. 당연히 이제 나중에 역들이 만들어지면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세자들은 조금 싼 값에 이런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데가 됩니다. 전세 수요자들이 좋아하면요, 이 전세 수요자가 공급보다 많아지면요, 가격들을 또 올리는 시기들은 다른 여타 지역보다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면 투자를 또 할 수 있게 되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좁아진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나 이런 데 되게 좋은 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몇 개,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었지만요. 요렇게 일자리 지역 자체는 비싸서 못 들어간다면요. 일자리 노선이 가시화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보시고 GTX A 노선도 있고 B 노선도 있고 A 노선이 이제 제일 빠르게 가시화되죠. 그 다음에 신안산선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별내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시권에 있는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진보하는 입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 좋은 입지와 시기를 잘 활용하려면요. 보편적인 정보를 나만의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보편적인 정보라는 게 그냥 필터링 없이 오는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개인한테 해석을 하면요. 똑같은 돈이라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다주택자로 가야 된다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해석을 잘하면은 상급지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한 6억 정도가 있고 한 1주택이었는데 이걸 매도하니까는 세후에 한 9억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2주택을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1주택을 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주택도 좋지만요. 1주택 상급지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6억이 있고 매도한 다음에 세후로 9억을 손에 쥐면요. 15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플러스 내가 가구 소득이 1억 5천 정도가 되니까는 대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요. 송파나 강남권 아니면 마포나 성동권, 동작 뭐 이런 좀 좋은 지역들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내가 대출의 능력들이 되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2주택으로 가는 것보다는 1주택이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현금이 한 2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뭐 1주택을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한 세후에 3억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소득은 8천 미만이에요. 그럼 2주택이 나을까요? 1주택이 나을까요? 1주택 상급지가 나을까요? 이때는 개인적으로는 기존 집을 팔지 않고 갭 2억으로 그냥 집을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2억으로 세후
3억의 돈을 매도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대출을 한 2억 정도를 해서 총 7억짜리를 갈아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보편적인 정보가 있고 시기적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옆에 사람들 걸 보고 이 정보가 맞는갑다 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요. 그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지 자산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은 똑같은 집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단지를 샀지만요.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해석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여기는 안 오르는갑다 시기적으로 그냥 이제는 시장이 끝났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빨리 팔아가지고 손해를 본 거고요. 그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익을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편적인 정보를 나만의 정보로 해석하는 능력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 체력을 좀 키워본 사람들이 이 시기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이제 약한 사람은 사회초년생들 그리고 나이가 많더라도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고 첫 하락을 맞이한 사람들은 위기 대처할 수 있는 체력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거꾸로 체력이 강한 사람은 실패가 있어도 꾸준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체력들이 조금 센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체력은 사실은 좀 실패가 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 실패라는 게 재산을 전부 다 잃는 게 아니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이 싼 값에 집을 좀 사서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싼 값을 보면서 나 그때 집을 살 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무서워서 집을 못 삽니다. 근데 이 무서움들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기를 인지하고 있다면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기의 능력에 대한 체력들을 좀 키우는 게 사실 부동산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처음이었다면요. 지금 시장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지금 시장 이후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미래의 또 하락장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셔서 이런 좋은 입지와 좋은 시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